계속해서 이 지젝의 멜랑콜리 분석을 공부하겠습니다. 이 설명 부분입니다. 지젝은 인간의 욕망 구조가 항상 욕망의 원인을 경유하여 욕망의 대상으로 향한다는 것을 전제한다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지젝의 독창적인 발견이 아니라 이제 락강이 대상 A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죠. 지젝은 그만큼 락강 이론을 받아들이고 수용해서 자기 철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체에게 욕망의 대상은 존재하지만 원인이 상실됐을 때 멜랑콜리가 생긴다. 그래서 외부에 존재하는 대상,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뭐 돈이 될 수도 있고,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이 될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무튼 욕망의 대상이 그대로 존재하지만 이 무의식 속에 원인이 사라져버리면 아무것이 아닌 게 되죠. 사실은 그것이 이 우울증, 멜랑콜리의 일단 기본적인 원인 혹은 정상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습니다. 대상을 탐하게 만든 특별한 중개 특징, 이게 사실은 말을 조금 설명을 복잡하게 한 것 같은데 원인에 해당되는 거죠. 그것을 상실했을 때 리비도 충동을 거둬들이게 되겠죠. 자, 그러니까 충동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이때 중개 특징은 락강이 말하는 대상 A에 가깝다. 조금 전에 내가 그게 원인에 가깝다 그랬는데 사실은 대상 A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상 A 자체가 원인이자 대상이니까요. 원인이자 대상이니까. 그런데 락강이 대상 A를 언어에 의한 주의상스의 죽음을 전제하지만 그것을 보상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인용물로 설명한다. 자, 이 설명이 이미 내가 이 도식을 그려서 말한 것에서 다 나왔는데, 언어에 의한 주의상스의 죽음, 요거 이해를 일단 해야 됩니다. 주의상스라고 하는 것은 언어 이전에 인간의 충동이 얻어내는 어떤 쾌락이거든요. 즐거움이거든요. 언어 이전에는 이 주의상스가 완전하게 채워졌는데, 그게 이제 바로 어머니하고의 관계에서, 특히 이자 관계에서, 혹은 거울 단계에서, 뭐 물론 거울 단계도 1차 소외가 있지만 그래도 그 단계에서는 주의상스가 충족되었는데, 언어에 의해서 주의상스가 어떻게 되나요? 좌절을 겪는 거죠. 결핍을 경험하는 거죠. 주의상스가 완전한 충족이 안 되는 거죠. 항상 2% 부족한 겁니다. 뭐가 완전히 내가 채워졌다고 생각해도 2% 부족한 거. 뭐 꼭 2%가 수치적으로 꼭 2%가 아니라요. 뭔가 완전하지 않은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언어요. 상징계가 들어온 이후에 생기는 결과죠. 왜 그럴까요? 욕망이나 충동이나 본능은 언어를 통해서 추구할 때는 간접적인 추구일 수밖에 없거든요. 언어는 항상 직접적인 욕망의 충족이 아니고 간접적인 충족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어의 질서, 즉 상징계는 인간의 욕망이나 충동이나 본능이 100% 채워지지 않는 그런 간접적 충족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것을 보상함으로써 새로운 삶을 기대할 수 있는 잉여물이 바로 대상계입니다. 그래서 상징계에서 살아가면서 상징계의 질서를 수용함으로 해서 주체가 이미 소외되고, 그 소외된 주체가 실제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충동이 있다는 것은 그 실제는 완전한 주의상스가 가능한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실제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는 거죠.
그 실제에 도달하는 과정이 바로 대상 A를 그죠? 통해서 실제에 도달하니까 완전한 그 충족의 상태로 가게끔 기대하는 잉여물입니다. 대상 A는요. 그러나 역시 대상 A도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끊임없는 이 욕망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완전히 결핍이 채워지고 뭡니까? 충족이 된다면 욕망이 혹은 본능이 충족이 된다면 더 이상 욕망의 운동은 필요 없는 것이죠. 자, 좀 단순화시키는 측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쉽게 락강 이론을 쉽게 설명하면서 그걸 대중들에게 자신의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락강을 조금 단순화하는 면도 있습니다. 지적의 이 의견은요. 그 다음에 적어도 언제나 모든 참된 사랑에는 멜랑콜리의 흔적이 존재한다. 아까 내가 이전 시간에 설명을 했는데 지적은 대상과 원인 사이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과 욕망의 메커니즘적 차별성을 설명하고 있다. 욕망에 있어서 원인은 대상과 구별되는 반면, 자, 설명했었죠? 지난 시간에 대상과 원인과 대상의 거리가 멀어집니다. 실제 내 마음에 간절한 사랑은 없지만 대상과 관계를 연애 관계를 한다든지 어떤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 원인과 대상 사이의 거리가 상당히 먼 것이죠. 반면 사랑에 있어서는 불가해하게, 즉 동시에 두 개가 원인과 대상이 겹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원인과 대상이 불가해하게 동시에 일어나는 참된 사랑의 경우에 대상과 원인 사이의 간격이 붕괴될 때 멜랑콜리가 발생한다. 그죠? 이전 시간에 설명한 바대로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원인은 충만한데 실제 대상은 거기에 못 미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게 되는 심리적 그 과정을 생각해 보세요. 첫눈에 사랑에 빠졌다. 이런 경우는 대부분 자기가 꿈꿔왔던 이상형을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형을 외부에 실제하는 대상에게서 찾았다는 것은 바로 이미 원인이 있고, 욕망의 원인이 있고, 사랑의 원인이 있고, 그 사랑의 원인에 딱 부합하는 대상을 만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구체적인 사례가 됩니다. 대상 A라고 하는 것은 원인과 대상의 만남입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실제로 착각이 있을 수도 있고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오인이 있을 수 있고 딱 정확하게 원인과 대상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의 관계일수록 뭐가 발생해요? 멜랑콜리가 발생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자, 시적이 조금 더 어려운 얘기를 합니다. 마르크스의 잉여가치, 프로이트의 초자아의 역설, 락강의 잉여주의 상수, 로스의 타 대상을 내재적으로 연결시켜서 구조 안에서 비어있는 장소는 본질적으로 그것의 장소를 결하여 잘못된 요소와 상호 관련되어 있다. 어려운 말이죠. 상당히 이제 조금 더 우리가 구조주의를 조금 더 깊이 공부하고 마르크스도 프로이트도 락강도 조금 더 잘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이 맥락 속에서는 멜랑콜리를 설명하는 이 맥락 속에서는 대상과 공허 사이에 긴장이 있다. 그래서 대상과 공허 사이의 긴장에 접근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상이한 양태들의 자살을 설명하는데 멜랑콜리와 연관해서 자 이제 살펴봅시다. 이 부분은 좀 어려운 얘기니까 크게 좀 건너뛰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멜랑콜리에 대해서 프로이트가 설명한 것과 지적이 설명하는 것이 어떤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살로 행위로의 이행은 주체와 대상의 직접적인 동일시다. 이랬어요. 이게 이제
취재는 굉장히 쉬운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또 어려운 문장을 하나씩 툭툭 던집니다. 그래서 뭐 대중 독자들에게 쉽게 어려운 낙강 이론을 이렇게 이용해서 설명하다가도 좀 어려운 얘기들이 나와요. 이것은 주체가 더 이상 부정성의 순수 공허, 이게 이제 소외된 주체인데, 그죠? 이 표시 소외된 주체. 무한한 욕망, 부재의 대상을 찾고 있는 공허가 아니라 직접 대상 속으로 빠져들어가 대상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랬어요. 자, 이때 대상은, 이 대상은 우리가 조금 전에 대상 A 할 때 그 대상과 완전히 다른 건 아니지만 대상 A 중에서도 특별히 핵심적인 대상 A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프로이트는 독일어로, 프로이트는 독일어를 사용하니까 다스팅이라 그랬어요. 다스팅. 딩이 뭡니까? 영어로는 더 싱이죠. 더 싱. 사물, 그것 이런 뜻이죠. 사물, 그것. 이걸 이제 번역하면 대상이 됩니다. 대상. 대상 A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인간들이 욕망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그죠? 실제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욕망의 원인이자 대상을 찾아내는 거, 이게 다 대상 A인데, 특별히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중심에 있는 것을 더싱, 대상이라고 말하고, 혹은 다스팅이라고 말을 합니다. 프로이트도. 그러니까 실제의 중심에 있는 거죠. 자, 앞에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인간들은 이 욕망이나 충동을 실천하면서 어디에 가고자 해요? 실제라고 하는 곳에 가고자 하잖아요. 실제를 다시 찾고자 하잖아요. 잃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실제의 중심에 이 다스팅이 있습니다. 그게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인간의 무의식에 혹은 인간의 심리 속에는 그 다스팅이란 걸, 그게 눈에 보이거나 손에 잡히고 이런 실체는 아니지만 그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머니하고의 관계도 잃어버렸잖아요. 상상계에서 상징계로 오면서. 그러면 상징계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그 다스팅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접근하려고 합니다. 그걸 획득하려고 합니다. 그게 어머니하고의 관계이기도 하고, 어머니 이전에 이미 존재했던 어떤 실제이기도 한데, 자, 프로이트가 멜랑콜리에 빠진 사람이 여러 이 메커니즘을 거쳐서 나중에는 자살에 이를 수도 있다고 그랬을 때, 그것은 애정병종과 가학정을 거쳐서 복수를 동반한 어떤 자학행위로 자살이 생길 수 있죠. 그죠? 그럼 프로이트의 설명이죠. 자, 이 설명은 보세요. 주체가 대상과 직접적으로 동일시한다는 것은, 자, 그 실제의 중심에 있는 그 다스팅에 바로 내가 그걸 만나는 겁니다. 사실 그거는 현실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 실제라고 하는 것은 현실에서 내가 딱 만날 수 있거나 내가 꽉 거머쥐거나, 실제라고 하는 그 세계도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끊임없이 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그 실제를 회복하고자 하고, 그게 어머니하고의 관계 혹은 그 너머에 있는 어떤 본래 자기 자신인데, 이미 거기서부터 많이 멀어졌잖아요. 내가 그걸 다시 찾으면 완전한 주의상스에 도달할 수 있죠. 완전한 행복에, 완전한 쾌락에 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은 뭔가 자꾸 결핍되어 있고 뭔가 충족되지 않은 어떤 상실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결핍 속에서 살아가요. 자, 바로 이겁니다. 사람들이 자살 행위로 이행하는 것은 주체가, 이 주체죠. 공허한 주체입니다. 소외된 주체가 바로 그 대상과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자살이란 것. 설명이 조금 다릅니다. 프로이트의 설명과는 좀 다릅니다. 자, 보세요. 직접 대상 속에 빠져들어가서 대상이 내가 된다. 즉, 내가 바로 실제와 만날 수 있다.
내가 실제가 된다. 이런 충동 속에서 자살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무의식의 그 메커니즘을 따져보면요. 그리고 정반대로 대상은 공허의 물질화, 즉 주체의 욕망을 유지시키는 결의에 단순히 형체를 부과하는 유령 존재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긍정적 존재와 존재론적 일관성을 얻고 있다. 뭐 또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적이. 사라지는 것은 바로 그 공허 장소이다. 발생한 것은 상징계 통로의 상실, 즉 실제계의 완전한 닫힘이므로, 자, 이 상징계, 실제계 얘기를 자꾸 합니다. 이 다 지적이 만든 얘기가 아니고 락강의 용어죠. 락강의 개념을 그대로 수용해서 자기 이론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상징계 통로가 상실되고, 자, 상징계로의 통로가 상실됐어요. 어떤 경우를 얘기합니까, 지금? 이 경우를 얘기합니다. 어떤 주체가 자살하는 것은 상징계하고는 이제 인연을 끊고 어디에 자기가 가는 거예요? 실제계로 가는 겁니다. 실제계, 계자가 붙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계자를 쓰지 않아요. 왜 그런가 하면 상상계, 상징계는 일정한 하나의 영역이 있다고 보는 건데 실제는 영역이 없어요. 그래서 계라고 하는 것은 세계란 뜻이죠. 세계, 어떤 공간, 영역이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는 그런 게 없어요. 자, 아까 앞에서 상상계를 쉽게 얘기해서 인간이 상상을 통해서 접근하는 어떤 이미지의 세계다 그랬죠. 인간에게는 어머니하고의 관계를 중심으로 어린 시절에 이 상상계가 정신 구조를 지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징계에 의해서 이 상상계는 상당히 위축되겠죠. 언어의 질서가 조금 더 현실에서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더 유용하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상상계가 완전히 사라지거나 소멸한 건 아닙니다. 상상계도 계속 유지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현실에서 상징계 속에서 살아가지만 상상계가 작동할 때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아까 내가 예를 들었던 첫눈에 사랑하는 사람에게 반해서 사랑에 빠지는 경우에 상징계의 언어 질서로 이건 설명이 잘 안 됩니다. 상상계가 작동하는 거죠. 상상계 속에서 이미지가, 그죠? 그 사람에게 내가 이상형으로 생각했던 그 이미지가 그 사람에게 딱 부합이 돼서 이 상상계가 작동한 거죠. 이미지의 세계가. 그죠? 그래서 상상계, 상징계는 설명이 가능한데 뭐라고요? 상상계는 상상에 의해서 이미지로 세상을 보는 거고, 상징계는 상징 질서, 즉 언어의 질서로 세상을 보는 것이고, 근데 실제계는 그런 설명이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일정한 공간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락강은 실제는 상상계도 아니고 상징계도 아닌 어떤 세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실제계는 좀 모호하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왜냐하면 원래 인간의 정신세계가 존재했던 곳이지만 지금은 거기서부터 두 번이나 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회복하고자 하는 욕망은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 그게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현실에 존재하는 어떤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이 실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 실제에 끊임없이 접근하고자 하고 실제를 회복하고자 하는 무의식이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실제의 중심에 있는 이 대상과 직접 만나고 싶은 욕망이 있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 자, 복잡한 좀 설명이 됐는데, 지금 이게 자살 행위로의 이행은 그 자체로 죽음 욕동이라고 표현했네요. 죽음 충동. 이거는 프로이트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번 학기에 여러 번 얘기했죠. 죽음 충동이라는 거. 그럼 그건 프로이트의 용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현대 철학 공부하다 보면요, 현대 철학이나 뭐 정신분석학이나 다 뭐 사회학이나 뭐 인문학을 공부하다 보면 이 중요한 개념들이 다 이 분야마다 등장하는데, 그래서 이 정신분석학에서는 프로이트, 락강, 그죠?
기본 개념들을 알아야 그 다음에 치잭도 읽을 수 있고 크리스테바도 읽을 수 있고 뭐 요즘 페미니즘 이론에서 각광받는 주디스 버틀러도 읽을 수 있고 왜냐하면 그들의 책을 읽으면 프로이트 기본 개념은 물론이고 락강의 기본 개념이나 이런 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걸 더 발전시키거나 더 이제 자기식으로 재해석하는 거예요. 이제 현대 이론가들이니까. 자, 죽음 욕동의 가장 고상한 표상이 아니라 죽음 욕동의 정반대다. 이렇습니다. 예, 자살 행위와 죽음 충동은 다르다는 겁니다. 시잭이 말하는 것은 좀 어렵긴 한데요. 조금 쉽게 설명해 봅시다. 시잭은 실제계와 만나는 자살, 자, 실제계와 만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살은. 그런 충동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프로이트가 이제 이 멜랑콜리를 정신분석적으로, 그죠? 규명하면서, 기억납니까? 우리가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벌써 다 망각하면 안 되겠죠? 사랑 대상의 상실, 그 다음에 뭐예요? 동일시, 대상과의 동일시, 나르시시즘적 퇴행, 그죠? 그 다음에 뭐가 등장해요? 애정병존, 그 다음에 가학정, 그리고 복수를 통해서 자학을 통한 복수죠. 자기 처벌을 통해서 복수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살에 이를 수도 있는데 물론 멜랑콜리에 빠졌다고 다 자살하는 건 아니죠.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합니다. 거기까지 설명을 했어요. 지잭은 이제 그 프로이트의 설명에다가 락강의 이론을까지 다 뭐예요? 결부시켜가지고 다 종합해서 자기 나름대로 자살하는 것에 어떤 심리가 있냐, 어떤 충동이 있길래 자살에 이르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계와 바로 만난다는 겁니다. 그런 충동이 작용해서 자살에 이른다. 왜? 실제는 인간이 도달하고자 평소에도 항상 그리워하던 곳이니까, 애타게 찾는 곳이니까, 실제라고 하는 세계는요. 그래서 그것을 행위로의 이행이라고 행위라는 말을 썼어요. 아주 극단적인, 현실에서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뭐 자살 행위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자살만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행위를 통해서 이 실제계와 만난다는 거죠. 실제와 만난다는 거죠. 그래서 상징계에서는 도저히 그거는 손해보는 일이고 또 상상계에서도 허용되지 않는 어떤 일이 이 행위라는 어떤 실천을 통해서 어떤 인간들이 어떤 극단적인 행위를 할 때가 있는데 그 경우는 실제와의 관계 속에서만 설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와의 관계에서만. 상상계로도 설명이 안 되고 상징계로도 설명이 안 되는 어떤 행위를 실천할 때가 있는데 인간이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자살입니다. 자살만 행위가 아니에요.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직장 생활을 잘 하던 어떤 사람이 잘 승진도 하고 하다가 상징계 질서에서 보면 아무 이상이 없는데 갑자기 사표를 내버리고 그죠? 직장 생활을 그만둬. 이것도 일종의 행위인데 우리가 그 원인을 이제 본인이 아니면 모르죠. 왜냐하면 뭐 누구하고 뭐 갈등이 생기거나 뭐 어떤 직장 대인관계의 문제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뭐 안 좋은 일을 경험한 것도 아닌데 상징계의 질서 속에서는 설명이 안 되는 어떤 행위가 일어날 수 있는데 그것은 실제와의 관계 속에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상과 주체의 완전하고 직접적인 동일시. 자, 이때 대상은 바로 뭐예요? 대상 A 할 때 그 대상이기도 하지만 내가 앞에서 얘기했던 다스팅에 해당되는 겁니다. 실제 중심에 있는 그 어떤 무엇인가. 이 또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손으로 잡을 수도 없고 뭐 이렇게 만져볼 수도 없는 것인데 아무튼 인간은 이 심리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이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찾는 거죠. 자, 락강에 의해서 소외된 주체와 그 욕망의 대상 원인은 엄밀히 상관적인데
주체화에 저항하는 어떤 물질적 잉여, 주체가 그 자체를 인식할 수 없는 잉여가 있는 한에서만 주체는 존재한다. 따라서 락강에게 창조적 성화와 죽음 충동도 엄격히 상관적이다. 주체는 자신을 상징적 실체 속에 정착시키는 모든 연결을 끊어버린다. 자, 이 상징적 실체란 말이 나왔죠? 자, 그러니까 이 행위를 실천할 때는 실제라는 세계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금 전에 내가 뭐 예를 들었지만 또 다른 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징계 속에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어떤 행위를 하는 경우에 그것은 이 사람이 실제에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상징적 자살에 대면한다. 이 자살은 상징적 자살이라는 말은 실제 죽는 그 자살이 아닙니다. 상징계의 어떤 이해관계를 다 벗어나 버리는 거죠. 내가 아까 가지고 거의 뭐 이제 부장, 이제 이사, 대표이사까지 도달한 사람이 갑자기 그만둬 버린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상징계의 질서를 벗어난 것이죠. 그죠? 이런 측면에서 지적이 말하는 행위로의 이행으로서의 자살은 락강 이론을 극단화시키고 급진화시키는, 자, 그래서 락강 이론을 어떻게 한편으로는 단순화시킨 면도 있고 한편으로는 굉장히 급진적으로, 극단적으로, 그래서 이 행위라는 것이 대표적인 그 지적이 주장하는 어떤 개념이거든요. 행위. 자, 그러니까 지적은 마르크스주의자니까 이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개인적 혁명이든 사회적 혁명이든 이 행위를 실천하는 그 차원은 바로 상징계의 질서를 끊어버리고 뭐와 만나는 거예요? 실제와 만나는 거죠. 어찌 보면 이 프로이트로부터 시작한 이 정신분석학하고 마르크스로부터 시작된 정치 경제학이 만나는 지점이 지적일 수도 있습니다. 지적은 이 락강 이론을 가지고 마르크스주의를 실천하기 때문에 이 혁명이야말로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상징계에서 벗어나서 실제에 도달하는 것은 이 행위다. 그리고 뭐 개인적 혁명이든 사회적 혁명이든 혁명을 일으키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 뭘 공부하고 있냐면 멜랑콜리를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지적이 행위, 자살에 이르는 것이 일종의 행위라고 보기 때문에 그걸 설명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역설이, 더 이제 중요한 것은 멜랑콜리의 역설인데 지적은 멜랑콜리가 어떤 역설을 갖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빨리 가겠습니다. 이런 역설은 멜랑콜리의 궁극적인 역설을 설명하고 있다. 멜랑콜리는 1차적으로 어떤 대파국 때문에 잃어버렸던 유기체의 균형 잡힌 원전성의 주의를 돌리는 것, 즉 상실로 야기된 슬픔이 아니다. 오히려 적절한 멜랑콜리는 여전히 낙원에 존재하고 있지만 이미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들의 태도, 즉 비록 여전히 닫혀있는 세계에 있지만 그들이 단지 조금 일찍 세상에 나왔기 때문에 그들이 닿을 수 없는 또 다른 차원의 모호한 예고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의 태도를 가리킨다. 어렵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어렵게 말하는 것인지 도저히 쉽게 얘기할 수 없는 내용을 어렵게 말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더 지적을 공부하다 보면 이제 이렇게 어렵게 말하는 것도 조금 더 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모든 원조는 프로이트입니다. 프로이트는 멜랑콜리가 사랑 대상을 상실함으로 해서 최초의 원인은 사랑 대상의 상실입니다. 그런데 지적은 그게 역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장합니다. 뭡니까? 멜랑콜리는 소유했던 대상의 상실이 프로이트의 설명이죠. 나하고 사랑했던 연인이 있었는데 연인과 헤어졌다. 즉 사랑 대상이 상실했기 때문에 나한테 상실감과 멜랑콜리가 생기는 거죠. 혹은 애도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여전히 낙원에 존재하죠. 즉 대상을 상실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거. 여전히와 이미 사이에. 그래서 여전히가 주체가 지속적으로, 조금 더 이제 쉬운 해석으로 가봅시다. 멜랑콜리가 소유했던 대상의 상실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그 대상을 결핍하고 있었다는 설명과 맥을 같이 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려야 에도든 멜랑콜리로 간다는 거죠. 프로이트 기본 설명은요. 지적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지도 않았던 것이에요. 그 사람과 내가 사랑하는 연인 관계가 아니었어. 근데 나 혼자 사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나한테 차가운 냉정한 태도를 취하면 어떤 심리 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내가 그 사람하고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그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착각이 일어나는 거죠. 멜랑콜리에 빠진다는 겁니다. 원래 내가 사랑하는 관계였는데, 즉 사랑하는 대상이었는데, 혹은 소유 그 사람을 어떤 대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다고 착각하는 것이 이 멜랑콜리에 빠지는 사람들의 아주 빈번히 일어나는 어떤 역설적 태도라는 겁니다. 자, 한번 여기 더 설명을 봅시다. 멜랑콜리의 주체는 일종의 순수 욕망 능력의 오류 추리를 범한다. 이 가언은 상실과 결여를 혼돈하는 데서부터 비롯합니다. 결여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내가 가지지 않은 겁니다. 상실은 가졌다가 잃어버린 거예요. 프로이트가 설명할 때 멜랑콜리는 사랑 대상을 상실했다 그랬으니까 원래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실했다는 거고, 지적은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았지만, 즉 결여하고 있었지만 그걸 상실감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욕망의 대상 원인이 원래부터 어떤 구성적인 방식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이라면 멜랑콜리는 이 결여를 일종의 상실로 이해한다. 자, 보세요. 욕망의 대상 원인이 대상 A입니다. 대상 A는 원래부터 구성적인 방식으로 결여되어 있다. 이 말이 뭐예요? 이것도 어려운 말이지만 아까 내가 얘기했던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대상 A는 실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심리적으로 인간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연인 관계도 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사람이 실제 뭐예요? 대상 A가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즉,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관계가 성립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내가 소유하지 않았는데 잃어버렸다고 생각합니다. 프로이트는 원래 소유하던 것을 잃어버렸을 때 멜랑콜리에 빠진다고 그랬는데, 지적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허다하다. 자, 이게 뭐 어떤 예를 들면 좋을까요? 이게 조금 추상적이기 때문에 예를 좀 들어봅시다. 어떤 연예인이 이제 팬클럽이 있잖아요, 보통 연예인들은. 근데 이제 이 세상 모든 대중들이 다 자기 팬은 아니죠. 팬클럽도 있지만 안티 팬도 있잖아요. 안티 팬은 말이 좀 이상하네요. 안티 그룹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걸 사랑하는 관계로 따져봅시다. 사랑하는 대상이 나도 사랑하고 그 팬들도 나를 사랑해요. 연예인의 입장에서. 근데 나를 사랑하지 않는 대중들도 있어요. 근데 어떤 착각을 할 수 있어요? 이 그룹이나 다 이제 나를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는 대중들이다, 즉 팬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자기 게시판에, 팬클럽 게시판에 안티 글이 막 올라와요. 뭐 어떤 이유에서든. 그러면 이제 상실감에 빠지는 거죠. 아, 내 팬이 돌았었구나. 예를 들면요. 원래 내 팬이 아니었는데, 원래 나는 결여하고 있었는데, 결여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상실감을 느끼는 겁니다. 원래 내 팬이 아니었다면 상실감을 느낄 필요는 없죠. 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역설이다. 멜랑콜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것은 욕망의 대상이 처음부터 결여되어 있었다는 사실. 원래부터 사랑 대상이 아니었는데 욕망의 대상의 출현은 그것의 결여와 포개져 있다는 사실. 욕망의 대상은 사실은 원래부터 완전히 내게 아닌데, 왜냐하면 대상 A가 이 세상의 실체가 아니니까. 그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혹은 연예인들의 팬클럽도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영원히 불변하는 건 아니니까. 그게 원래 내 결여를 원래부터 본질로 하는 것이었는데 그게 결여를
생각도 하고 뭐예요? 가지고 있던 걸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망의 대상이란 어떤 공허 결여의 실정화이뿐 그 자체로는 실존하지 않는 순전한 외상이란 말은 왜곡된 형태를 외상이라고 그럽니다. 실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인간은 누구나. 그래서 이 멜랑콜리라고 하는 것의 더 본질은 이 멜랑콜리에 빠진 사람들은 기본적인 착각 속에서 멜랑콜리에 빠진다. 원래 존재하지 않았던 사랑 대상을 이미 존재했다고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고 그걸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에 빠지니까 그건 사실은 착각인데 그 상실감에서 헤어날 수 없을 때 뭡니까? 멜랑콜리에 빠진다. 상당히 지적도 프로이트가 파악하지 못했던 어떤 더 근원적인 지점을 지금 근원적인 지점을 지금 찾아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프로이트가 이 멜랑콜리 분석의 원조라면 그 이후에 락강이든 지적이든 또 뭐 크리스테바든 주디스 포틀러든 이 많은 현대 철학자들 이론가들이 이 멜랑콜리에 대해서 새롭게 그죠? 해명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멜랑콜리의 주체는 어떤 착각, 즉 오류를 범하는데 상실과 결여하고 있던 것을 소유했다고 착각하고 그걸 상실했다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결여된 대상을 과거에 마치 소유했었지만 나중에 상실한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에 일종의 역설적 기만이 있다. 그 멜랑콜리 현상 속에 이 본질적으로 역설적 기만이 작용하고 있다. 그래서 대상 원인은 원래부터 결여되어 있었던 것인데 그게 실체로 존재한다고 착각하는 데서부터 뭐예요? 멜랑콜리가 시작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적은 이런 기만적 역설과 관련해서 멜랑콜리가 추구하는 초감각적, 비육체적인 형이상학적 추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멜랑콜리자들은 주로 이상적인 걸 추구하거든요. 그래서 육체적인 것보다는 비육체적인 것, 즉 정신적인 걸 추구하고 감각적인 것보다는 초감각적인 걸 추구하고 형이상학적 추구를 하는 그 성향이 있습니다. 이 멜랑콜리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자, 그러니까 뭐예요? 사랑도 그런 거죠. 사랑의 관계에서 멜랑콜리에 빠지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이 영원 불변한 존재라고 처음부터 생각하고 그 영원 불변한 존재를 내가 소유했었는데 실제 연애는 계속 하고 있는데도 자기가 생각하는 그 원래 소유했던 영원 불변한 그 대상에서 계속 실제 연애하는 사람은 자꾸 변해가잖아요. 뭐 육체적으로도 변해가지만 뭐 정신적으로도 계속 시간 속에서 변해가는데 그러면 멜랑콜리에 빠질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멜랑콜리의 주체는 시간 속에서 부패하고 타락하기 마련인 우리의 일상적 현실을 넘어서 절대적 현실성에 대한 형이상학적 열망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다. 대체로 멜랑콜리에 빠지는 사람들은 이 이상형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 즉 형이상학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이 우울증에 빠진다, 멜랑콜리에 빠진다. 왜냐하면 현실과의 격차를 격차를 통해서 상실감을 계속 느끼기 때문에 이러한 공경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보통의 감각적이고 물질적인 어떤 대상, 즉, 자, 얘가 나옵니다. 바로 사랑하는 사람, 가장 쉬운 예죠. 사랑하는 사람을 절대적인 것으로 성격시킨다. 자, 이 멜랑콜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이런 성향을 가진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한 상태로 그죠? 설정해 놓는 것이죠. 실제로 사랑하는 사람은 계속 변해가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고 영원한 존재로 그걸 성격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에 작동하는 거죠. 지적이 쓴 책 중에서 가장 유명한 책이 이데올로기라는 숭고한 대상입니다. 바로 그 이데올로기가 이렇게 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자, 지금 얘는
사랑하는 여자를 이제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게 왜 생기느냐, 이념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느냐. 현실은 변해가고 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멜랑꼬리자들은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변해가는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걸 성격시키는 거죠. 영원한 가치로, 영원한 존재로.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까지 영원한 존재. 그럼 이제 거기서 이 멜랑꼬리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따라서 멜랑꼬리의 주체는 그가 갈망하는 대상을 육체를 지닌 절대성이라는 모순적. 자, 육체를 지녔지만 절대적인 거야. 사실은 이게 모순이죠. 육체는 항상 감각적이고 시간에 의해서 변해가고 퇴색하기도 하고 소멸하고 죽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죠. 육체를 가졌지만 절대적이다. 이렇게 보는. 모순적 혼합물로 성격시킨다. 하지만 이 대상도 육체를 지닌 이상 어쩔 수 없이 부패하기 마련이므로 그는 오직 그것이 상실되는 한에서, 즉 그것의 상실 속에서만 대상을 소유할 수 있다. 아주 역설적이죠. 아주 역설적입니다. 그래서 상실감 속에서만 영원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멜랑꼬리자들이죠. 멜랑꼬리의 정신세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상을 상실함으로써 그 영원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실제 내가 현실 속에서 어떤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더라도 혹은 내가 사랑하는 어떤 가치를 추구하더라도 그 상실감 속에서만 영원한 것이 영원한 가치가 유지되는 거죠. 굉장한 역설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지적이 이제 이런 걸 이제 우리 인간 정신 구조 속에 있는 어떤 이런 역설적 모순, 이데올로기가 갖고 있는 이런 모순, 이런 걸 파악해내는 데 있어서 지적이 아주 뛰어난 그런 지금 분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락강의 정신분석으로도 이제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던 어떤 인간의 정신 구조까지 지적이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제 어찌 보면 이데올로기 분석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자, 지적은 결여를 상실로 옮기는 멜랑콜리의 기만적인 번역이 우리로 하여금 대상의 소유를 주장하게 한다. 상실을 통해서만 대상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완전한 역설이죠. 완전한 역설이에요. 프로이트는 사랑하는 대상을 상실했기 때문에 멜랑콜리에 빠진다 그랬는데 멜랑콜리에 이미 빠진 사람이 어떻게 해요? 대상을 상실함으로 하는 방법밖에는 왜요? 대상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대상을 사랑하려면 대상을 상실해야 되는 거죠. 엄청난 역설이 지금 이제 프로이트가 지적이 발견한 인간의 정신 구조 혹은 심리 구조다. 무의식의 구조다. 자, 그래서 자신을 무조건적으로 상실한 대상에 고착시키고 바로 그 상실의 포즈 속에서 그럭저럭 대상을 소유한다. 상실감 속에서 대상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조금 이제 지적의 분석을 정리해 봅시다. 이런 지적의 분석은 그가 일관되게 추구하는 이데올로기 비판. 자, 이데올로기 분석과 상당히 연결됩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의 멜랑콜리라고 하는 이 감흥 혹은 정동, 요즘 이제 정동이란 표현도 쓰고 감흥이란 개념도 사용하는데 이건 번역의 차이입니다. 원어는 아펙트. 이것이 앞에서도 한번 이전에 설명한 바 있지만 정신분석의 기본 개념이기도 하고 들레즈, 가타리가 주로 강조했던 이 개념이기도 한데 그래서 감흥이라고 번역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정리해 봅시다. 지적의 분석은 일관되게 추구하는 이데올로기 비판의 특성을 보여주는데 멜랑콜리의 기만적 책략을 통해 그 역설적 특성을 규명해서 대상에 대한 욕망의 구조를 심층적이고 복합적으로 규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있다. 앞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프로이트, 락강의 분석, 멜랑콜리 분석도 우리가 깊이
이제 공부해야 되겠지만 이 지적의 분석은 또 다른 뭐예요? 통찰을 우리에게 줍니다. 이 인간에게는 이 멜랑콜리라고 하는 이 감흥 상태를 통해서 대상을 사랑하는, 그죠? 혹은 사랑하는 대상이나 가치를, 그중엔 또 이데올로기가 작동하는 거죠. 그 멜랑콜리 현상 속에 이데올로기가 작동한다 라는 겁니다. 멜랑콜리는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대상을 집착하고 끝없이 잊지 못하는 것인데, 그 멜랑콜리라는 그 정동 혹은 감흥 속에, 즉 심리적 메커니즘 속에 어떤 역설이 있다. 그리고 모순이 있다. 그것은 어떤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를 분석할 때도 이런 식의 분석이 가능하다. 멜랑콜리를 분석하는 것처럼 이데올로기도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문학 비평에도 적용해 볼 수 있죠. 텍스트가 보여주는 멜랑콜리를 통해서 대상과 욕망의 원인을 파악하고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자, 이게 바로 이데올로기의 숭고한 대상, 이게 이 지적의 책 제목이기도 하죠. 자, 이데올로기가 숭고한 대상으로까지 어떻게 돼요? 성격되는 것입니다. 어떤 메커니즘을 거쳐서, 무의식의 메커니즘을 거쳐서 바로 이 멜랑콜리의 메커니즘을 거쳐서, 자, 문학 텍스트에서도 이 멜랑콜리를 이런 뭐 여러 분석을 활용할 수 있겠죠. 프로이트의 분석을 활용할 수도 있고, 락강의 분석을 활용할 수도 있고, 지적의 분석을 활용할 수도 있고, 또 우리가 교재에는 있지만 수업 진도 범위에서는 생략한 크리스테바의 멜랑콜리 분석을 가지고 문학 텍스트를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주디스 버틀러의 우울증 분석을 가지고 해볼 수도 있죠. 이럴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그 이론을 그냥 문학 작품에 그냥 대입하는 거, 그죠? 바로 막 적용해 보는 거, 이런 것은 기계적인 해석이 될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하면 굉장히 도식적인 문학 연구나 문학 비평이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론과 텍스트 사이에 우리가 이론을 공부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만 오히려 부작용으로 생길 수 있는 것은, 이론을 많이 공부했다고 문학 텍스트를 잘 읽는 건 아니거든요. 잘 문학적 텍스트를 분석하고 해석하는데 이 이론이 도움이 되는 그런 유연한 방법을 가지고 문학 연구나 비평을 해야 되는데, 너무 도식적으로 이론을 공부했다고 그 이론의 개념을 문학 작품에다가 대입하다 보면 오히려 더 부작용이 생깁니다. 즉 마이너스가 돼요. 이론을 공부한 것이. 차라리 이론을 공부하지 않은 것이 더 문학 작품을 잘 해석할 수도 있는데, 이론을 공부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이 너무 앞서면, 이론은 이론대로 공부해서 내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사고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너무 내가 어떤 락강의 이론을 공부했다, 지적의 이론을 공부했다, 프로이트 이론을 공부했다, 크리스테바 이론을 공부했다, 문학 작품에서 그걸 발견해가지고 이 개념을 그냥 갖다 대입하는 거, 이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결론적으로는 항상 우리가 문학 작품에 나타난 멜랑콜리를 어떻게 분석하느냐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이 프로이트, 락강, 지적 등의 이 이론가들의 개념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그건 이제 문학 작품을 실제 분석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제 다시 습득되거나 체득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우리가 문학 작품을 분석하는 그런 과정은 없으니까요. 이론 공부만 하기 때문에 앞으로 문학 작품 텍스트를 분석할 기회가 있을 때 지금 내가 한 이 얘기를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단원 멜랑콜리의 문학 비평적 가능성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단원 가라타니 고진 비판적 검토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